지금 자세히 보시면 태양 주위를 도는 한 개의 행성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이 행성의 낮은 무려 430도까지 올라갑니다. 납도 녹아버리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뜨거운 행성에 얼음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수십억 년 동안 닿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 답을 찾기 위해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수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탐사선이 직접 포착한 수성과 지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에) 지구를 떠난 이 탐사선은 8년 동안 태양계 안쪽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마침내 수성 궤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뜨거운 행성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음보다 더 이상한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성까지는 가장 가까울 때 약 7,700만 킬로미터입니다. 화성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수성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태양입니다. 수성으로 직행하면 태양 중력에 끌려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래서 베피콜롬보는 지구 1번, 금성 2번, 수성을 6번 스쳐 지나가며 속도를 낮췄습니다. 우주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작업이었습니다. 총 9번의 복잡한 행성 근접 비행이 필요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 여정을 태양의 중력과 힘겹게 싸우는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이 여정이 흔들렸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이 갑자기 충분한 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진기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5년 12월 수성 궤도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새로운 궤도를 계산했습니다. 해법은 수성에 더 가까이 붙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수성을 4번째 통과할 때 표면에서 불과 165km까지 접근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5km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궤도 진입 시점은 2026년 11월로 미뤄졌지만 임무는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8년 동안 베피콜롬보를 밀어주던 태양 전기 추진기가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태양빛으로 제논가스를 플라스마로 변환시켜 분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동할 때 희미한 푸른 빛이 나왔습니다. 화학 추진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이 긴 여정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추진기가 꺼진 순간부터 베피콜롬보는 자유낙하 상태로 수성을 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학 추진기로 정밀하게 속도를 줄여 궤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수성 표면 낮의 온도는 약 430도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영하 180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성은 자전축이 거의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깊은 크레이터 바닥에는 햇빛이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영구음영 지역의 온도는 영하 200도 이하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메신저 탐사선이 이곳에서 물얼음의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반사 신호가 얼음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프로코피예프 크레이터에서는 얼음이 표면에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크레이터 지름이 약 10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입니다. 이 얼음들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에서 놀랍게도 수십억 년 된 얼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성 극지방의 얼음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얼음의 기원을 밝히면 지구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혜성과 소행성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된 얼음은 태양계 탄생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타임캡슐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 탐사선은 이 얼음이 최대 수십 미터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음 위를 덮고 있는 검은색 유기물층입니다. 이 물질은 지구 생명체의 재료와 관련된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수성의 얼음이 지구의 바닷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성에는 얼음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표면 곳곳에 뻥뻥 뚫린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홀로우스라고 부릅니다. 암석이 증발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멍들은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수성 표면의 황화물 광물들은 강렬한 태양열에 노출되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증발합니다.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사 메신저가 촬영한 29만 장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홀로우스의 크기가 수십 년 사이에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성이 스스로 녹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피콜롬보는 사실 하나의 탐사선이 아닙니다. 두 대가 합쳐진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만든 머큐리 플래너터리 오비터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만든 미오입니다. 2026년 11월 수성 궤도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12월 초 미오가 분리되어 자신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2027년 3월 유럽의 탐사선도 과학 궤도에 도달합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관측이 시작됩니다. 머큐리 플래너터리 오비터는 표면 지형과 내부 구조를 조사합니다. 미오는 자기장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을 조사합니다. 서로 다른 두 눈으로 같은 행성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수성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성의 하루가 수성의 1년보다 더 깁니다. 지구에서는 하루가 당연히 365분의 1년입니다. 하지만 수성은 다릅니다. 수성은 태양을 두 바퀴 도는 동안 자전을 3번만 합니다. 그 결과 수성의 하루는 수성의 1년보다 2배 더 깁니다. 즉, 수성의 1년은 지구 기준 88일입니다. 이에 반해 수성의 하루는 지구 기준 약 176일입니다. 그래서 수성에서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려면 거의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베피콜롬보가 수성에서 찾으려는 것은 얼음만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수성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을까?입니다. 수성의 철로 된 핵은 전체 부피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지구 중심부의 철핵 비율은 약 16%입니다. 수성이 이렇게 철핵이 큰 이유에 대해 현재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태양계에서 거대한 천체와 충돌해 외부 암석층이 모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 강한 열로 외부 물질이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철이 많은 환경에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베피콜롬보의 중력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수성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행성인데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과 금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론상 작은 행성은 내부가 식으면서 굳어버려 자기장을 만들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성 중심부의 철핵은 아직 액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식지 않았는지가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수성은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지구 밖 다른 별 주위에도 수성처럼 작고 금속이 많은 행성, 위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수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성 궤도를 본격 탐사한 것은 나사의 메신저가 유일했습니다. 메신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이제 베피콜롬보가 16개의 과학 장비로 수성을 훨씬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구에서 수성까지는 화성보다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웃을 아직 거의 모릅니다. 베피콜롬보는 2026년 10월 수성 궤도에 진입합니다.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차가운 것을 찾는 여정,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품고 있는 지구 생명체와 관련된 비밀, 그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듯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